홍적세의 차가운 바람이 광활한 툰드라 위를 휩쓸고 지나가며 세상의 모든 생명체에게 침묵을 강요하는 계절이 도래했다. 태양은 지평선 위로 희미하게 떠오르지만 그 열기는 두꺼운 빙하의 껍질을 뚫지 못한 채 대지 위를 겉돌기만 할 뿐이다. 이 거친 풍경 속에서 인간이라는 종족은 자연의 압도적인 힘 앞에 놓인 미약한 존재에 불과했으나 그들은 생존을 향한 집요한 본능으로 무장하고 있었다. 눈 덮인 언덕을 넘어 이동하는 무리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그 리듬에는 수만 년을 이어온 끈질긴 생명력이 깃들어 있었다. 그들은 멈추면 얼어 죽고 뒤처지면 굶어 죽는다는 단순하지만 잔혹한 진리를 뼈저리게 알고 있는 자들이었다. 이 무리를 이끄는 우두머리는 그야말로 걸어다니는 거대한 산맥과도 같은 존재감을 뿜어내고 있었다. 그의 어깨를 덮은 곰가죽은 그가 과거에 쓰러뜨린 맹수의 영혼을 상징하듯 검고 거칠었으며 피부에 새겨진 수많은 흉터들은 그가 겪어온 치열한 전쟁의 기록이었다. 그는 단순히 힘이 센 것이 아니라 바람의 냄새로 폭풍을 예감하고 얼음의 두께로 물길을 가늠하는 지혜를 겸비한 포식자였다. 부족원들은 그의 등 뒤에서 안전을 느꼈고 그의 명령 하나에 생사를 걸었으며 그가 존재하는 한 이 혹독한 겨울도 이겨낼 수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는 자연이 빚어낸 가장 완벽한 생존 기계였다. 그러나 가장 완벽해 보이는 요새라도 그 기초에는 보이지 않는 균열이 존재하기 마련이며 인간의 육체 또한 예외는 아니었다. 며칠 전 사냥에 성공한 들소에 거친 살코기를 씹어 삼킬 때 우두머리는 그 행위가 자신의 운명을 어떻게 뒤바꿀지 전혀 알지 못했다. 불에 그을린 고기 조각에는 흙먼지와 함께 섞여 들어간 작은 뼈 조각이나 딱딱하게 굳은 식물의 씨앗이 묻어 있었을 것이다. 굶주림은 인간을 탐욕스럽게 만들고 그는 제대로 씹지도 않은 채 거대한 덩어리들을 식도로 밀어넣었다. 그것은 야생의 식사법이었고 수천 번 반복된 일상이었기에 아무도 그 위험성을 의심하지 않았다. 인간의 소화기관은 긴 진화의 역사를 거치며 복잡하게 얽힌 미로와 같이 발달해왔다. 위장을 통과한 음식물은 구불구불한 소장을 지나며 영양분으로 분해되지만 그 끝자락에는 진화가 남겨둔 기묘한 막다른 골목이 존재했다. 대장이 시작되는 부위, 맹장 끝에 매달린 가늘고 긴 튜브 모양의 충수돌기가 바로 그것이었다. 평소에는 장내 유익균들의 피난처 역할을 하며 면역체계를 돕는 기관이지만 구조적으로 좁고 긴 형태는 이물질이 들어가기 쉬우면서도 빠져나오기는 힘든 치명적인 함정이 되기도 했다. 우두머리의 뱃속 깊은 곳, 빛이 닿지 않는 그 어둠 속에서 비극의 씨앗은 조용히 자리를 잡았다. 우연히 삼켜진 작은 이물질, 아마도 소화되지 않은 딱딱한 찌꺼기 덩어리가 충수돌기의 입구를 틀어막는 순간 생물학적인 시한폭탄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다. 좁은 통로가 폐쇄되자 충수 내부의 공간은 외부와 단절된 고립된 방으로 변해버렸다. 평소라면 장으로 배출되었어야 할 점액들이 갈 곳을 잃고 내부에 고이기 시작했고 그 습하고 따뜻한 환경은 박테리아들에게 최적의 번식지가 되었다. 장내 세균들은 갇힌 공간 안에서 폭발적으로 증식하며 독소를 뿜어내기 시작했다. 이것은 칼이나 창에 의한 상처와는 전혀 다른 소리 없는 내부의 반란이었다. 충수 내부의 압력이 서서히 상승하면서 충수벽의 얇은 막들은 팽창하기 시작했지만 우두머리는 아직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다. 그의 신경은 외부의 적, 날카로운 바람, 그리고 사냥감의 움직임에 집중되어 있었기에 내장기관의 미세한 비명을 감지할 수 없었다. 혈관들은 팽창된 조직에 눌려 혈액순환이 차단되기 시작했고 산소를 공급받지 못한 세포들은
서서히 질식해가고 있었다. 건강했던 분홍빛 조직은 점차 검붉게 변해가며 염증 반응을 일으켰지만 겉으로 보기에 그는 여전히 천하무적의 지배자였다. 자연은 때로 가장 강력한 존재를 무너뜨리기 위해 가장 사소한 방법을 선택하곤 한다. 부족은 이동을 멈추고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해 바람을 피할 수 있는 거대한 바위 아래 자리를 잡았다. 우두머리는 가장 높은 곳에 앉아 무리를 내려다보며 자신의 권위를 과시하고 있었지만 그의 몸 안에서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다. 백혈구들이 감염 부위로 몰려들어 세균들과 처절한 사투를 벌이면서 고름이 생성되기 시작했다. 충수는 이제 팽팽하게 부풀어 오른 풍선처럼 변해 아주 작은 충격에도 터질 듯한 위태로운 상태가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부하들에게 고함을 치며 질서를 유지했고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우렁차고 위압적이었다. 첫 번째 신호는 날카로운 통증이 아니라 배꼽 주변에서 느껴지는 불쾌하고 둔한 통증으로 찾아왔다. 그것은 마치 덜 익은 고기를 먹었을 때 겪는 소화불량이나 체증과 비슷했다. 우두머리는 미간을 찌푸리며 무의식적으로 복부를 문질렀지만 이내 그 감각을 무시해버렸다. 평생을 거친 사냥터에서 살아오면서 뼈가 부러지고 살이 찢기는 고통을 견뎌온 그에게 이 정도의 미미한 불편함은 고통축에도 끼지 못하는 것이었다. 그는 자신이 강하다는 사실을 증명이라도 하듯 오히려 더 크고 과장된 몸짓으로 주위의 시선을 압도하려 했다. 하지만 이 둔한 통증은 단순한 배탈이 아니라 내장신경이 뇌로 보내는 긴급 구조 신호였다. 팽창한 충수가 주변의 장기들을 압박하고 염증이 내장막을 자극하면서 발생하는 내장성 통증이었다. 그는 입맛이 떨어지는 것을 느꼈지만 사냥꾼의 본능으로 억지로 음식을 입에 넣었다. 먹어야 산다는 강박관념이 오히려 염증을 악화시키는 줄도 모른 채 그는 기름진 고기 조각을 씹어 삼켰다. 위장은 이미 기능을 상실해 가고 있었기에 음식물은 소화되지 못한 채 위장 안에 머무르며 구역질을 유발했다. 강인한 육체는 이제 그를 지키는 갑옷이 아니라 그를 가두는 감옥이 되어가고 있었다. 해가 지고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자 부족원들은 서로의 천을 나누기 위해 옹기종기 모여들었다. 우두머리는 그들 틈에 섞이지 않고 홀로 떨어져 앉아 차가운 밤 공기를 들이마셨다. 그의 이매에는 식은땀이 맺히기 시작했지만 그는 그것을 사냥의 열기라 착각했다. 몸 안의 열기는 세균과의 싸움으로 인해 발생한 발열이었지만 외부의 혹한 때문에 그는 오히려 오한을 느끼며 몸을 떨었다. 그의 거친 호흡은 하얀 입김이 되어 허공으로 흩어졌고 그 속에 섞인 미약한 신음소리는 바람소리에 묻혀 아무에게도 들리지 않았다. 밤이 깊어질수록 통증의 양상은 조금씩 그러나 확실하게 변해가고 있었다. 처음에는 복부 중앙에 머물던 통증이 서서히 오른쪽 아랫배, 즉 우하복부로 이동하고 있었다. 이것은 염증이 충수벽을 넘어 복막의 일부를 자극하기 시작했다는 명백한 징후였다. 하지만 의학적 지식이 전무한 선사시대의 인류에게 이러한 증상 이동은 그저 악령이 뱃속을 휘젓고 다니는 것으로 해석될 뿐이었다. 우두머리는 주먹을 꽉 쥐고 복부 근육에 힘을 주어 통증을 억누르려 했으나 그럴수록 뱃속의 압력은 더욱 높아져만 갔다. 그는 잠을 청하려 눈을 감았지만 고통은 꿈속까지 그를 따라왔다. 꿈속에서 그는 보이지 않는 짐승에게 배를 물어뜯기는 악몽을 꾸었다. 아무리 창을 휘둘러도 적은 보이지 않았고 상처에서는 피 대신 검은 독이 흘러나왔다. 우두머리는 화들짝 놀라 깨어났고 거친 숨을 몰아쉬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부족원들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타오르던 모닥불은
사그라들어 붉은 순만 남기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배를 내려다보았다. 겉으로는 아무런 상처도 없었지만 손을 대기만 해도 소스라치게 놀랄 만큼 예민한 통증이 그곳에 도사리고 있었다. 새벽이 밝아오자 그는 억지로 몸을 일으켜 세웠다. 다리가 후들거리고 머리가 어지러웠지만 우두머리가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다. 젊은 수컷들이 그의 눈빛을 살피며 기회를 엿보고 있다는 것을 그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그는 고통을 숨기기 위해 평소보다 더 허리를 꼿꼿이 펴고 짐승 가죽을 단단히 여미었다. 뱃속의 시한폭탄은 이제 폭발 직전의 임계점을 향해 치닫고 있었지만 그의 자존심과 권력욕은 그 경고를 철저히 묵살했다. 그는 무리에게 출발 신호를 보냈고 그 결정은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향하는 첫걸음이었다. 무리 전체가 이동을 시작했을 때 우두머리의 발걸음은 미세하게 느려져 있었다. 눈 덮인 땅을 밟는 그의 발자국, 깊이가 예전같지 않음을 눈치챈 것은 아직 아무도 없었다. 차가운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올 때마다 복부의 통증은 마치 날카로운 얼음 조각이 뱃속을 긁는 듯 하였다. 그는 이것이 단순히 지나가는 고통이기를 간절히 바랐지만 중수돌기 내부에서는 이미 괴사가 시작되어 조직이 썩어 들어가고 있었다. 영웅적인 서사시의 주인공에게 어울리지 않는 너무나도 생물학적이고 비참한 죽음의 그림자가 그의 뒤를 바짝 쫓고 있었다. 거대한 들소떼가 남긴 깊은 발자국을 따라 부족의 이동은 계속되었다. 눈보라가 잠시 잦아든 틈을 타 대지는 차가운 침묵 속에 잠겨 있었지만 우두머리의 내면은 그 어떤 폭풍보다 격렬한 비명으로 요동치고 있었다. 그는 무리의 선두에 서서 방향을 지시하고 있었지만 한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찾아오는 고통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다. 울퉁불퉁한 빙판 위를 걸을 때 발생하는 미세한 진동조차 그의 복부를 강타하는 망치질처럼 느껴졌다. 그의 시야는 흐릿해졌다가 선명해지기를 반복했고 세상은 기묘하게 왜곡되어 보였다. 하지만 그는 멈출 수 없었다. 멈추는 순간 자신의 약함이 드러날 것이고 그것은 곧 지배력의 상실을 의미했기 때문이다. 어제까지만 해도 배꼽 주위를 맴돌던 모호한 불쾌감은 이제 명확한 위치를 잡고 날카로운 사리를 드러내기 시작했다. 통증은 뱃속의 미로를 빠져나와 오른쪽 아랫배, 골반뼈와 배꼽 사이의 한 지점에 또아리를 틀었다. 염증으로 비대해진 충수돌기가 복막을 직접 자극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것은 내장신경이 보내는 둔한 신호가 아니라 피부와 근육을 지배하는 체성신경이 보내는 찌르는 듯한 경고였다. 그는 오른쪽 다리를 들어 올릴 때마다 뱃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찢어지는 듯한 격통을 느꼈다. 걷기 위해 필수적인 장요근이 움직일 때마다 염증 덩어리를 건드렸기 때문이지만 그는 이를 악물고 비명을 삼켰다. 우두머리의 호흡은 거칠어졌고 차가운 공기 속에서도 이매에는 식은땀이 비오듯 흘러내렸다. 이것은 단순한 체력 소모로 인한 땀이 아니었다. 그의 몸은 내부의 감염과 싸우기 위해 천을 급격히 올리고 있었고 고열은 그를 몽롱한 상태로 몰아넣었다. 뼛속까지 파고드는 항의 속에서도 그는 불덩이 같은 열기를 느꼈고 갈증이 목을 태웠다. 그는 눈을 움켜쥐어 입에 넣었지만 차가운 눈이 녹아 식도로 넘어가는 순간조차 구역질이 치밀어 올랐다. 위장은 이미 소화 기능을 멈춘 채 경련하고 있었고 먹은 것도 없이 위액만을 토해내고 싶은 충동이 계속해서 그를 괴롭혔다. 그의 뒤를 따르는 젊은 수컷들, 즉 부족의 2인자 그룹은 미묘하게 달라진 우두머리의 기류를 감지하기 시작했다. 야생의 세계에서 포식자들은 상대의 약점을 시각보다 후각과 직관으로 먼저 알아챈다.
우두머리의 몸에서 풍기는 냄새는 강인한 수컷의 페로몬이 아니라 병든 짐승이 흘리는 시큼하고 비릿한 식은땀 냄새였다. 그의 발걸음은 미세하게 절뚝거리고 있었고 평소라면 단숨에 뛰어넘었을 바위 앞에서 잠시 주춤거리는 모습이 목격되었다. 젊은 늑대들이 늙은 우두머리의 상처를 노리듯 부족의 젊은 전사들은 의미심장한 눈빛을 교환하며 우두머리와의 거리를 조금씩 좁혀오고 있었다. 지형은 점점 험준해져 가파른 언덕길로 이어졌고 이것은 우두머리에게 형벌과도 같은 고문이었다. 경사면을 오르기 위해 허벅지 근육을 높이 들어 올릴 때마다 복부 내부의 압력은 최고조에 달했다. 팽창할 대로 팽창한 충수는 이제 얇은 막 하나를 사이에 두고 터지기 일보 직전의 상태였다. 장기는 붉게 충혈되다 못해 검게 괴사되어가고 있었고 주변의 혈관들은 터질 듯이 부풀어 있었다. 그는 걸음을 옮길 때마다 뱃속에 날카로운 돌칼이 들어있는 것 같은 착각에 빠졌다. 하지만 그는 뒤를 돌아보며 으르렁거리는 소리로 나고자들을 독려했고 그 위압적인 태도로 자신의 고통을 철저히 위장했다. 해가 중천에 떴을 때 우두머리는 더 이상 허리를 꼿꼿이 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는 본능적으로 오른쪽 배를 감싸쥐고 몸을 앞으로 구부린 채 걸었다. 이것은 복부 근육의 긴장을 풀어 통증을 완화하려는 무의식적인 방어 기제였다. 부족원들은 그가 추위 때문에 몸을 웅크린 것이라 여겼지만 예리한 관찰력을 가진 늙은 주술사마는 그의 창백한 입술과 흔들리는 동공을 놓치지 않았다. 주술사는 불길한 징조를 읽었지만 섣불리 입을 열지는 않았다. 절대 권력자의 쇠락을 지적하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었기에 무리 전체에는 긴장감 넘치는 침묵만이 감돌았다. 극한의 고통은 인간의 정신마저 갉아먹기 시작했다. 우두머리의 머릿속에서는 현실과 환상이 뒤섞이기 시작했다. 눈 덮인 나무들이 거대한 괴물처럼 보였고 바람소리는 자신을 조롱하는 속삭임처럼 들렸다. 그는 자신이 왜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적의 창에 찔린 것도 아니고 맹수의 발톱에 긁힌 것도 아니었다. 보이지 않는 적이 뱃속에 들어앉아 자신의 생명력을 빨아먹고 있다는 공포감은 그를 더욱 난폭하게 만들었다. 그는 아무런 이유 없이 곁을 지나가는 부족원을 발로 차거나 고함을 질렀다. 그것은 고통을 분노로 치환하여 버티려는 처절한 몸부림이었다. 오후 늦게 부족은 거대한 빙벽 아래에 도달하여 야영 준비를 시작했다. 우두머리는 텐트가 세워지자마자 그 안으로 쓰러지듯 들어갔다. 평소라면 사냥감을 손질하거나 경계를 섰을 그였지만 지금은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그는 짐승 가죽 위에 몸을 웅크리고 누워 오른쪽 다리를 배 쪽으로 끌어당겼다. 이 자세만이 그나마 숨을 쉴 수 있게 해주었다. 텐트 밖에서는 고기를 굽는 냄새가 풍겨왔지만 그 냄새는 그의 메스꺼움을 자극할 뿐이었다. 공복의 고통보다 내장의 염증이 주는 고통이 훨씬 더 압도적이었기에 식욕은 완전히 사라진 상태였다. 어둠이 내리고 텐트 안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겼다. 우두머리의 호흡은 얕고 빨라졌으며 고열로 인해 헛소리가 새어나왔다. 그의 복부 오른쪽 아래는 이제 손을 대지 않아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을 만큼 단단하게 뭉쳐 있었다. 충수돌기 내부는 고름으로 가득 찼고 벽은 종이장처럼 얇아져 한계점에 다다랐다. 세균들은 혈관을 타고 전신으로 퍼져나가려 하고 있었고 면역체계는 최후의 방어선을 구축하며 격렬하게 저항하고 있었다. 이 소리 없는 전쟁터에서 우두머리는 고립무원의 장수처럼 홀로 싸우고 있었다.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었고 누구에게도 도움을 요청할 수 없었다. 그때 텐트 입구에 가죽 장막이 걷히며 차가운 바람과 함께 누군가가 들어왔다.
부족 내에서 가장 강하고 야망 넘치는 젊은 수컷, 베타였다. 그는 우두머리에게 고기 한 덩이를 바친다는 명목으로 들어왔지만 그의 진짜 목적은 정탐이었다. 그는 우두머리에 떨리는 어깨와 식은땀에 젖은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우두머리는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했다. 그는 고통을 억누르며 상체를 벌떡 일으켜 세웠다. 그리고 짐승과도 같은 낮은 목소리로 으르렁거렸다. 아드레날린이 순간적으로 분비되면서 통증이 마비되었고 그의 눈빛은 다시금 살기로 번뜩였다. 젊은 수컷은 우두머리의 기세에 눌려 뒷걸음질 쳤다.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판단한 그는 고기를 내려놓고 조용히 물러갔다. 하지만 우두머리는 알고 있었다. 이것이 마지막 허세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베타가 나가자마자 긴장이 풀리면서 참았던 고통이 쓰나미처럼 밀려왔다. 그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바닥을 긁었다. 손톱이 부러지고 손끝에서 피가 배어 나왔지만 뱃속의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배를 움켜쥐고 몸을 비틀었다. 마치 뱃속에 뜨거운 숯덩이를 집어삼킨 것 같은 자결감이 그를 태우고 있었다. 이제 충수는 시커멓게 썩어 들어가 감각신경마저 죽어가고 있었다. 역설적이게도 통증이 아주 잠시 잦아드는 듯한 기묘한 느낌이 들었다. 하지만 그것은 회복의 신호가 아니라 폭풍 전야의 고요였다. 조직의 괴사는 멈추지 않았고 팽창 압력은 물리적 한계를 시험하고 있었다. 우두머리는 혼미한 정신 속에서도 자신의 죽음을 예감했다. 그는 평생 수많은 적을 죽였지만 자신을 죽이는 것이 고작 손가락만 한 내장 조각일 줄은 꿈에도 몰랐다. 그는 텐트 천장을 바라보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밖에서는 늑대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왔고 그것은 마치 그를 부르는 장송곡처럼 들렸다. 밤은 깊어만 갔고 눈보라는 다시 거세게 몰아쳤다. 텐트가 바람에 흔들릴 때마다 우두머리의 몸도 함께 흔들렸다. 그는 이제 땀이 식어 덜덜 떨고 있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다. 염증은 충수 주변의 장기들과 대망 그레이트 오멘툼까지 유착되게 만들었고 뱃속은 엉망진창으로 엉겨붙고 있었다. 그는 물을 원했지만 손을 뻗을 힘조차 없었다. 그의 시선은 허공의 한 점에 고정된 채 과거의 영광스러웠던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거대한 맘모스를 사냥하던 순간, 부족장으로 추대받던 순간, 첫 번째 아들을 품에 안던 순간들. 그러나 그 모든 영광은 지금 이 순간 뱃속에서 째각거리는 시한폭탄 앞에서는 무력하기 짝이 없었다. 그는 다시 한번 강력한 통증의 파도에 휩쓸렸다. 이번에는 이전과는 달랐다. 무언가가 잘못되었다는,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고 있다는 원초적인 공포가 엄습했다. 그는 짐승 가죽을 머리끝까지 뒤집었었다. 자신의 약한 모습을 감추기 위한 마지막 자존심이었다. 텐트 밖의 부족원들은 우두머리가 내일 아침이면 다시 털고 일어나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명령을 내릴 것이라 믿고 싶어 했지만 밤바람에 실려오는 썩은 냄새는 다른 결말을 예고하고 있었다. 우두머리의 육체는 한계에 도달했다. 팽팽하게 부풀어 오른 충수의 벽면 중 가장 약한 부위가 미세하게 찢어지기 시작했다. 아주 작은 균열이었지만 그것은 댐의 붕괴를 알리는 서막이었다. 그는 짧고 굵은 신음을 내뱉으며 몸을 뻣뻣하게 굳혔다. 눈보라 소리가 세상의 모든 소리를 집어삼키는 밤. 툰드라의 제왕은 자신의 뱃속에서 일어나는 작은 폭발을 기다리며 홀로 지옥의 시간을 견뎌내고 있었다. 내일 태양이 떠오를 때 그는 더 이상 어제의 그가 아닐 것이다. 운명의 시간은 바로 코앞까지 다가와 있었다. 새벽의 여명이
툰드라의 설원 위로 붉게 번지기 시작했을 때 우두머리의 뱃속에서는 마침내 파국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한계치까지 팽창했던 충수돌기의 얇은 막이 내부의 엄청난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찢어져 버린 것이다. 펑 하는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그것은 우두머리의 신체 내부에서 일어난 거대한 폭발이었다. 갇혀있던 고름과 썩은 조직, 그리고 수억 마리의 박테리아가 봇물 터지듯 복강 안으로 쏟아져 나왔다. 무균 상태여야 할 신성한 복막의 공간이 순식간에 오염물질로 뒤덮이기 시작했지만 역설적이게도 그 순간 우두머리는 기묘한 해방감을 맛보았다. 이것은 의학적으로 천공 퍼포레이션이라 불리는 현상으로 환자에게 치명적인 위험이 닥쳤음에도 불구하고 일시적으로 통증이 사라지는 기만적인 단계였다.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신경들이 압력이 해소되면서 비명을 멈춘 것이다. 우두머리는 밤새 자신을 괴롭히던 악령이 물러갔다고 믿었다. 그는 깊은 숨을 들이켰고 복부를 찌르던 날카로운 칼날이 사라진 것을 확인했다. 그것은 회복이 아니라 죽음으로 가는 급행열차에 올라탄 것이었지만 그는 자신의 강인한 정신력이 마침내 병마를 이겼노라고 확신했다. 그는 주먹을 불끈 쥐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텐트 밖으로 나온 우두머리의 모습은 어제의 병색이 완연하던 그 노인과는 전혀 달랐다. 그의 눈빛은 다시 형형하게 빛났고 허리는 곧게 펴져 있었다. 부족원들은 경외심 섞인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밤새 텐트 밖으로 새어나오던 신음소리를 들으며 그가 끝났다고 생각했던 젊은 수컷들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우두머리는 거칠게 코를 킁킁거리며 공기 중의 냄새를 맡았다. 바람을 타고 진한 짐승의 누린내가 풍겨오고 있었다. 바로 언덕 너머에 거대한 사냥감들이 있다는 신호였다. 그는 포효하듯 소리치며 사냥 준비를 명령했다. 하지만 그의 몸 안에서는 끔찍한 재앙이 조용히 확산되고 있었다. 복강으로 쏟아져 나온 고름은 장기 사이사이로 스며들며 광범위한 복막염을 일으킬 준비를 하고 있었다. 우두머리가 활기차게 움직일 때마다 그의 복근 운동은 뱃속의 오염물질을 더 넓은 부위로 퍼뜨리는 펌프 역할을 했다. 혈관들은 독소에 노출되어 확장되기 시작했고 혈압은 서서히 불안정해지고 있었다. 그러나 뇌에서 분비되는 다량의 엔도르핀과 아드레날린은 이 모든 경고 신호를 차단해버렸다. 그는 마치 불사신이 된 것 같은 도취감에 빠져 창을 높이 치켜들었다. 사냥터로 향하는 서로는 눈부시게 빛났고 우두머리는 그 어느 때보다 가벼운 발걸음으로 선두에 섰다. 그는 눈앞에 펼쳐진 거대한 메모드와 들소대를 보며 피가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다. 이것은 단순한 식량 확보를 넘어 자신의 건재함을 부족 전체에 증명할 수 있는 완벽한 무대였다. 그는 가장 크고 사나운 털메모드를 목표로 삼았다. 이성적인 판단력은 이미 독소에 의해 마비되어 가고 있었기에 그는 평소라면 시도하지 않았을 무모한 정면 승부를 계획했다. 그의 혈액 속에서는 염증 수치가 폭발적으로 치솟고 있었지만 투쟁 본능이 그를 지배했다. 사냥이 시작되자 고요했던 서로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우두머리는 고함을 지르며 메모드를 향해 전력 질주했다. 차가운 공기가 폐를 찌르고 들어왔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그가 달릴 때마다 뱃속의 장기들은 오염된 체액 속에서 출렁거렸고 복막 전체가 염증으로 붉게 타오르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는 통증을 느끼지 못했다. 오직 눈앞의 적을 쓰러뜨려야 한다는 일념 하나가 그의 육체를 조종하고 있었다. 그는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는 늙은 사자처럼 죽음의 문턱에서 마지막 불꽃을 태우고 있었다.
메머드가 거대한 상아를 휘두르며 방역해오자 우두머리는 날렵하게 몸을 피하며 창을 던졌다. 창은 정확하게 메머드의 두꺼운 가죽을 뚫고 꽂혔다.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그는 다시 돌도끼를 집어들고 짐승의 옆구리로 파고들었다. 근육이 수축과 이완을 반복할 때마다 혈류를 타고 세균들이 전신으로 퍼져나가는 폐혈증, sepsis 위에 초기 단계가 진행되었다. 그의 심장은 터질 듯이 박동하며 오염된 피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뿜어내고 있었다. 시야가 붉게 물들고 귀에서 이명소리가 들렸지만 그는 그것을 전투의 흥분이라 착각했다. 결정적인 순간 우두머리는 메머드의 다리 사이로 뛰어들어 힘줄을 끊으려 했다. 그 순간 복부 전체를 강타하는 듯한 묵직한 충격이 찾아왔다. 이번에는 국소적인 통증이 아니었다. 복막 전체가 비명을 지르는 듯한 마치 뱃속에 뜨거운 용암을 부은 것 같은 격통이었다. 천공된 부위에서 흘러나온 장 내용물이 횡격막을 자극하면서 호흡 곤란이 찾아왔다. 그는 숨을 들이쉬려 했지만 폐가 굳어버린 듯 움직이지 않았다. 도끼를 쥔 손에 힘이 빠지기 시작했다. 눈앞의 메머드가 갑자기 2개, 3개로 겹쳐 보였다. 그는 비틀거리며 중심을 잃었다. 메머드의 거대한 발이 그의 머리 위를 스치고 지나갔다. 평소에 그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실수였다. 그는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부족원들은 그가 공격을 피하기 위해 자세를 낮춘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우두머리는 다시 일어날 수 없었다. 세상이 빙글빙글 돌고 있었다. 땅이 하늘로 솟구치고 하늘이 땅으로 꺼지는 듯한 형이증이 그를 덮쳤다. 그의 뇌는 급격한 혈압 저하와 산소 부족으로 인해 셧다운 되기 시작했다. 개했다. 의식의 끈이 뚝 끊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우두머리는 눈밭 위로 쓰러졌다. 그의 몸은 경련하듯 떨리고 있었다. 겉보기에는 아무런 상처도 입지 않았지만 그의 내부는 이미 괴멸 상태였다. 메머드는 피를 흘리며 도망쳤고 다른 사냥꾼들이 그 뒤를 쫓았다. 그러나 우두머리는 그 추격에 동참할 수 없었다. 그는 차가운 눈 속에 얼굴을 파묻은 채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입계는 하얀 거품이 일고 있었고 동공은 풀려 초점을 잃어가고 있었다. 승리의 순간에 찾아온 너무나도 갑작스럽고 허무한 몰락이었다. 사냥의 소란이 지나가고 뒤늦게 우두머리의 상태를 확인한 부족원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다. 그들은 우두머리의 몸을 흔들며 깨우려 했지만 그는 반응하지 않았다. 몸은 불덩이처럼 뜨거웠지만 손발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배는 풍선처럼 팽창하여 딱딱하게 굳어 있었다. 이것은 판상복부 Mold-like rigidity라 불리는 현상으로 복막염이 심각하게 진행되었을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징후였다. 하지만 원시 인류에게 이것은 저주나 악령의 소행으로밖에 보이지 않았다. 아무런 외상도 없이 가장 강했던 사내가 순식간에 무너져 내린 것이다. 공포가 무리를 휩쓸었다. 그들이 믿고 의지하던 절대적인 힘이 설명할 수 없는 이유로 쓰러졌다는 사실은 맹수의 습격보다 더 큰 두려움을 안겨주었다. 늙은 주술사가 다가와 우두머리의 배에 귀를 대보았다. 뱃속에서는 장음이 사라진 채 죽음 같은 정적만이 흐르고 있었다. 장마비, 파랄리틱 이르트가 온 것이다. 주술사는 고개를 저으며 뒷걸음질 쳤다. 그것은 의술의 영역을 넘어선 신의 분노라는 뜻이었다. 우두머리는 의식을 잃은 채로도 고통스러운 듯 얼굴을 일그러뜨리고 있었다. 쓰러진 우두머리의 주위로 침묵이 내려앉았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천지를 진동시키던 그의 포효는 이제 쇳소리 섞인 가쁜 호흡으로 바뀌어 있었다.
그의 몸속에서는 터진 맹장에서 흘러나온 독소가 간 신장, 폐를 차례로 공격하고 있었다. 다발성 장기 부전, 멀티플 오건 페일리어의 서막이 올랐다. 그는 사냥터의 한복판, 자신이 정복하려던 대지 위에 무력하게 누워 있었다. 그의 손은 여전히 도끼를 꽉 쥐고 있었지만 그 도끼를 휘두를 힘은 영원히 사라져 버렸다. 가장 먼저 이 상황의 의미를 깨달은 것은 역시 이인자, 베타였다. 그는 쓰러진 우두머리와 도망친 메모들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우두머리의 절대적이었던 지배력에 금이 가는 소리가 들렸다. 그것은 뼈가 부러지는 소리보다 더 명확하고 잔인했다. 베타는 천천히, 아주 조심스럽게 우두머리에게 다가갔다. 걱정 때문이 아니라 왕좌가 비어있음을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우두머리의 눈은 반쯤 뜨여 있었지만 그 시선은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 눈 속에는 공포와 혼란, 그리고 자신의 육체에 대한 배신감이 서려 있었다. 태양은 머리 위에서 차갑게 빛나고 있었고 붉은 피가 뿌려진 서로는 비현실적으로 아름다웠다. 우두머리의 뱃속에서 일어난 작은 폭발은 거대한 제국의 붕괴를 가져왔다. 그는 영웅적인 죽음을 맞이할 기회조차 박탈당했다. 적의 뿔에 박힌 명예로운 상처 대신 자신의 몸 안에서 터져버린 오물에 의해 무너진 것이다. 이것은 자연이 인간에게 보내는 냉혹한 메시지였다. 아무리 위대한 존재라도 결국은 살과 피, 그리고 썩어가는 내장을 가진 유기체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쓰러진 거인의 위로 툰드라의 차가운 바람이 다시금 몰아치기 시작했다. 사냥터에서 야영지로 돌아오는 길은 영광스러운 개선 행진이 아니라 처참한 패배의 퇴각과도 같았다. 부족의 젊은 전사들은 의식을 잃고 축 늘어진 우두머리를 들것에 실어 날라야 했다. 한때 들소의 척추를 맨손으로 부러뜨리던 거인의 육체는 이제 물먹은 솜처럼 무겁고 무력하게 흔들렸다. 그를 운반하는 전사들의 표정에는 당혹감과 공포, 그리고 기묘한 불쾌감이 서려 있었다. 우두머리의 몸에서 풍겨나오는 냄새는 더 이상 강인한 수컷의 채취가 아니었다. 그것은 뱃속에서 썩어가는 내장이 뿜어내는 악취였으며 죽음이 이미 그를 소유했다는 명백한 표식이었다. 바람은 더욱 차갑게 불어와 땀에 젖은 그들의 등을 때렸고 불길한 예감이 무리 전체를 무겁게 짓눌렀다. 급조된 텐트 안에 눕혀진 우두머리는 지옥불에 타오르는 듯한 고열에 시달리고 있었다. 복막 전체로 퍼진 세균들은 혈류를 타고 전신을 유린하며 염증 반응을 극대화했다. 천조절 중추는 기능을 상실했고 그의 몸은 스스로를 태워버릴 듯 뜨겁게 달아올랐다. 반면 손끝과 발끝은 혈액순환 장애로 인해 시체처럼 차갑게 식어가는 쇼크 상태가 진행되고 있었다. 그는 무의식 중에도 끊임없이 물을 찾으며 입술을 달싹였지만 정작 물을 마실 수는 없었다. 장 기능이 완전히 정지된 상태에서 물을 넘기는 것은 곧바로 구토로 이어졌고 담즙이 섞인 녹색 토사물은 텐트 바닥을 더럽히며 죽음의 냄새를 더욱 짙게 만들었다. 가장 끔찍한 증상은 그의 복부에서 나타났다. 터진 충수에서 흘러나온 고름과 오물은 복강 내 장기들을 덮쳤고 이에 대한 방어 기제로 복벽의 근육들은 판자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렸다. 이것은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염증 부위를 보호하려는 인체의 필사적인 노력이었지만 우두머리에게는 숨을 쉴 때마다 횡격막을 압박하는 고문 도구와 다름없었다. 배는 북처럼 팽팽하게 부풀어 올랐고 피부는 윤기를 잃고 건조하게 말라붙었다. 혈관 속의 수분이 복강 내로 빠져나가는 제3위의 공간으로의 체액 이동 현상 때문에 그는 극심한 탈수 증상을 겪고 있었다. 그의 눈은 퀭하게 들어갔고 광대뼈는 날카롭게 도드라졌다.
부족의 주술사가 텐트 안으로 들어와 의식을 시작했다. 그는 말린 허브를 태워 연기를 피우고 짐승의 뼈로 만든 딸랑이를 흔들며 악령을 쫓으려 했다. 그는 우두머리의 배 위에 뜨겁게 달군 돌을 올려놓기도 하고 알 수 없는 주문을 외우며 춤을 추기도 했다. 그러나 이 모든 주술적 행위는 혐기성 세균, 에네로빅 박테리아들의 폭발적인 증식 앞에서는 아무런 효력도 발휘하지 못했다. 오히려 뜨거운 돌은 염증을 가속화시켰고 연기는 호흡이 곤란한 환자의 폐를 자극할 뿐이었다. 수만 년 동안 이어져 온 부족의 지혜와 경험도 복강 내부에서 진행되는 미생물의 전쟁 앞에서는 무용지물이었다. 의학이 존재하지 않던 시대, 맹장 파열은 곧 확정된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우두머리는 가물거리던 의식을 되찾았지만 그가 마주한 현실은 악몽보다 더 잔혹했다. 텐트 천장은 빙글빙글 돌고 있었고 귓개는 윙윙거리는 이명이 끊이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몸이 자신의 것이 아닌 것처럼 느껴졌다.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는 무력감은 평생을 지배자로 살아온 그에게 육체적 고통 이상의 수치심을 안겨주었다. 그는 고개를 돌려 텐트 입구를 바라보았다. 그림자들이 어른거리고 있었고 밖에서 들려오는 부족원들의 수군거림은 마치 자신의 장례를 치르는 소리처럼 들렸다. 그는 으르렁거리며 호통을 치고 싶었지만 목구멍에서 나오는 소리는 쇳소리 섞인 가냘픈 신음뿐이었다. 밤이 깊어지자 병세는 급격히 악화되어 폐혈성 쇼크, septic shock, 단계로 접어들었다. 혈압이 위험 수치까지 떨어지면서 주요 장기들로 가는 혈류량이 급감했다. 신장은 소변 생성을 멈추었고 체내에 쌓인 독소는 뇌를 공격하기 시작했다. 우두머리는 선망, 델리리움 증세를 보이며 허공을 향해 손을 휘저었다. 그의 눈앞에는 과거에 자신이 죽였던 맹수들이 나타나 그를 뜯어먹으려 달려들었고 죽은 조상들이 나타나 그를 부르고 있었다. 그는 공포에 질려 몸부림쳤지만 딱딱하게 굳은 배 때문에 군뱅이처럼 꿈틀거릴 수밖에 없었다. 위대했던 전사의 존엄은 고통과 환각 속에서 처참하게 짓밟히고 있었다. 그때 텐트의 장막이 걷히고 베타 수컷이 다시 들어왔다. 이번에는 주저함이나 두려움이 없었다. 그는 손에 물이 든 가죽 부대를 들고 있었지만 우두머리에게 마시게 하지는 않았다. 그는 단지 죽어가는 제왕의 모습을 확인하러 온 것이었다. 베타는 우두머리에 부풀어 오른 배와 초점을 잃은 눈동자를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우두머리는 본능적으로 그 시선을 느꼈다. 과거 같았으면 목을 물어뜯었을 그 건방진 눈빛 앞에서 우두머리는 힘없이 눈을 감고 고개를 돌렸다. 그것은 패배의 인정이자 권력의 이양이었다. 텐트 안의 공기가 바뀌었다. 베타는 조용히 뒤를 돌아 나갔고 밖에서는 그가 무리에게 지시를 내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우두머리의 호흡 패턴은 체인 스톡스 호흡, 체이니 스톡스 레스피레이션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몰아쉬듯 가쁘게 숨을 쉬다가 한동안 숨이 뚝 끊어지고 다시 거칠게 숨을 들이키는 현상이 반복되었다. 이것은 뇌의 호흡 중추가 마비되어 가고 있다는 임종의 징후였다. 주술사마저도 이제는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음을 깨닫고 텐트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조용히 지켜볼 뿐이었다. 텐트 안은 역겨운 냄새와 죽음의 정적으로 가득 찼다. 우두머리는 철저하게 고립되었다. 수많은 부족원이 텐트 밖을 지키고 있었지만 그가 건너고 있는 죽음의 강은 누구와도 함께할 수 없는 고독한 길이었다. 고통은 이제 감각의 영역을 넘어섰다. 신경 말단이 독소에 의해 파괴되면서 극심했던 통증은 기묘한 마비감으로 변했다. 우두머리는 자신의 다리가 어디에 있는지, 팔이 어디에 붙어 있는지조차 느낄 수 없었다. 오직 심장만이 마지막 힘을 짜내어 불규칙하게 뛰고 있었다.
그는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천천히 가라앉고 있었다. 그 어둠 속에서 그는 자신의 뱃속을 파먹고 있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벌레들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그는 단지 거대한 어둠이 입을 벌리고 자신을 통째로 삼키려 한다고 느꼈다. 그것은 그 어떤 맹수보다도 거대하고 피할 수 없는 포식자였다. 텐트 밖에 세상은 여전히 무심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눈보라는 멈추지 않았고 늑대들은 멀리서 울부짖었다. 부족원들은 모닥불 주위에 모여 불안한 밤을 보내고 있었다. 그들은 우두머리의 죽음이 가져올 혼란을 걱정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새로운 질서가 세워지기를 은밀히 기대하고 있었다. 자연의 법칙은 잔인할 정도로 효율적이었다. 약해진 개체는 도태되고 강한 개체가 그 자리를 대신한다. 텐트 안의 늙은 사자는 이제 역사의 뒤양일로 사라질 준비를 하고 있었고 텐트 밖의 젊은 사자들은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고 있었다. 새벽이 다가오면서 우두머리의 의식은 마지막으로 깜박거렸다. 환각 속에서 그는 다시 젊은 시절로 돌아가 있었다. 끝없이 펼쳐진 초원, 폐가 터질 듯 달리던 사냥의 순간, 그리고 자신을 우러러보던 부족원들의 환호성. 그 모든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러나 그 환상은 찰나였고 다시 차가운 현실이 그를 덮쳤다. 뱃속의 시한폭탄은 그 임무를 완수했다. 복막염은 전신 폐혈증으로 발전하여 그의 모든 장기를 멈춰 세웠다. 그는 입을 약간 벌린 채 허공을 응시했다. 그의 동공은 더 이상 빛에 반응하지 않았다. 죽음의 순간은 조용히 찾아왔다. 거친 숨소리가 잦아들더니 어느 순간 뚝 멈추었다. 긴 날숨과 함께 그의 폐 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공기가 빠져나갔다. 그것은 한 시대의 종말을 알리는 탄식과도 같았다. 팽팽했던 근육의 긴장이 풀리면서 그의 고개는 옆으로 힘없이 떨구어졌다. 주술사는 떨리는 손으로 우두머리에 눈을 감겨주었다. 툰드라를 호령하던 거인은 이제 차가운 고깃덩어리로 변해 있었다. 텐트 밖에서 기다리던 바람이 틈새로 새어들어와 죽은 자의 머리카락을 가만히 흔들었다. 태양은 무심하게 다시 떠올랐고 툰드라의 서로는 어제와 다름없이 눈부신 빛을 반사하고 있었다. 그러나 부족의 중심에 있던 텐트 안에는 차가운 침묵과 무거운 공기만이 감돌고 있었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거인의 육체는 이제 생명력을 잃은 채 싸늘하게 식어 딱딱하게 굳어 있었다. 그의 죽음은 부족 전체에게 거대한 충격이었지만 냉혹한 생존의 법칙은 그들에게 슬픔에 잠길 시간조차 허락하지 않았다. 그들은 살아남기 위해 끊임없이 움직여야 했고 죽은 자는 산 자들의 발목을 잡을 수 없었다. 이것은 잔혹하지만 거부할 수 없는 야생의 절대적인 명령이었다. 부족권들은 서둘러 주변의 바위들을 모아 돌무더기를 쌓아 임시 무덤을 만들기 시작했다. 땅이 영구동토층으로 꽁꽁 얼어붙어 깊은 구덩이를 팔 수 없었기에 그들은 죽은 우두머리의 시신 위에 무거운 바위들을 겹겹이 올려놓는 것으로 장례를 대신했다. 이것은 굶주린 늑대와 하이에나들로부터 시신을 잠시나마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예우였지만 그것이 영원할 수는 없었다. 위대했던 영혼은 차가운 바람과 함께 떠나갔고 그곳에 남은 것은 자연으로 돌아가 곧 분해될 단백질 덩어리뿐이었다. 장례 절차는 짧고 건조하게 끝났으며 누구도 긴 통곡을 하지 않았다. 장례가 끝나기가 무섭게 어젯밤 우두머리의 죽음을 확인했던 베타 수컷이 바위 위에 올라섰다. 그는 죽은 자의 창을 높이 치켜들고 우렁찬 포효를 내질렀다. 그것은 새로운 지배자의 탄생을 알리는 선언이자 혼란스러워하는 무리에게 질서를 부여하는 신호였다. 부족원들은 본능적으로 고개를 숙이며 새로운 우두머리에게 복종을 표시했다.
권력의 이양은 놀라울 정도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졌다. 무리에게 필요한 것은 죽은 영웅에 대한 추모가 아니라 당장 오늘 밤의 추위와 맹수로부터 자신들을 지켜줄 강력하고 살아있는 지도자였기 때문이다. 무리들은 짐을 챙겨 다시 이동을 시작했다. 그들이 떠난 자리에는 차가운 돌무덤만이 덩그러니 남겨졌다. 바람이 불어와 바위 틈새를 스치며 구슬픈 소리를 냈지만 뒤를 돌아보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우두머리의 죽음은 인간이라는 종이 가진 근원적인 생물학적 모순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그는 외부의 적, 즉 맘모스나 검치와 같은 거대한 위협에는 완벽하게 적응하고 승리했지만 자신의 몸 내부 아주 작은 기관의 반란 앞에서는 속수무책으로 무너졌다. 진화는 인간에게 뛰어난 지능과 강인한 근육을 주었지만 동시에 불완전한 내장기관이라는 시한폭탄도 함께 남겨두었다. 죽음을 부른 그 작은 기관. 충수돌기는 진화의 역사 속에서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와도 같았다. 초식동물 시절 섬유질을 소화하기 위해 거대했던 맹장의 흔적일 수도 있고 장내 유익균을 보관하는 피난처일 수도 있었다. 그러나 현대에 이르러 그것은 종종 생명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약점이 되곤 했다. 자연 선택은 완벽한 개체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아니라 당장의 환경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적당한 개체를 걸러내는 과정일 뿐이었다. 우두머리의 죽음은 진화가 빚어낸 이 작은 설계상의 오차, 혹은 타협이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증명하는 비극적인 사례였다. 돌무덤 아래 홀로 남겨진 우두머리의 뱃속에서는 미생물들의 활동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다. 그를 죽음으로 몰고 갔던 박테리아들은 이제 숙주가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남은 양분을 분해하며 자연의 순환고리를 완성하고 있었다. 한때 천하를 호령했던 강인한 육체는 이제 미생물의 먹이가 되어 흙으로 돌아가는 과정을 밟고 있었다. 그의 근육과 뼈, 그리고 그를 괴롭혔던 내장까지 모든 것이 분해되어 툰드라의 척박한 땅에 거름이 될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 그 땅 위에는 새로운 풀이 돋아나고 그 풀을 먹은 들소들이 다시 인간의 사냥감이 될 것이다. 이동하는 부족의 행렬은 끝없이 펼쳐진 설원 위에서 작은 점들처럼 보였다. 그들은 눈보라를 뚫고 묵묵히 앞으로 나아갔다. 새로운 우두머리는 선두에서 바람의 냄새를 맡으며 방향을 잡았고 젊은 전사들은 그 뒤를 따랐으며 어미들은 아이를 등에 업고 걸었다. 그들의 유전자 속에는 죽은 우두머리의 강인함과 용맹함이 각인되어 후대로 전해질 것이다. 비록 그는 허무하게 쓰러졌지만 그가 남긴 생존의 본능과 투쟁심은 살아남은 자들의 핏줄 속에서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었다. 개체의 죽음은 종의 존속을 위한 걸음이 되어 역사의 수레바퀴를 굴러가게 했다. 시간이 흐르며 눈은 점점 더 거세게 내리기 시작했다. 하얀 눈송이들은 돌무덤을 덮고 부족이 남긴 발자국들을 하나둘씩 지워나갔다. 자연은 인간의 흔적을 허용하지 않으려는 듯 모든 것을 하얗게 덮어버렸다. 인간이 아무리 발버둥치며 생존을 위해 투쟁하더라도 대자연의 압도적인 힘 앞에서는 그저 스쳐 지나가는 바람과 같은 존재일 뿐이었다. 우두머리가 겪었던 고통, 야망, 그리고 마지막 순간의 절망까지도 툰드라의 깊은 얼음 속에 영원히 봉인되었다. 그곳에는 오직 영겁의 침묵만이 남아 그들의 이야기를 간직할 것이다. 수만 년의 시간이 흐른 뒤 먼 미래의 누군가가 이 얼어붙은 땅을 파헤친다면 무엇을 발견하게 될까? 아마도 웅크린 채 죽어간 한 남자의 유골과 그의 복부 근처에서 발견될 석회화된 작은 덩어리뿐일 것이다. 그들은 그 작은 돌멩이 같은 것이 한때 위대한 전사를 쓰러뜨린 분변석 에피칼리스이었음을 알아낼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 돌멩이 하나가 한 부족의 운명을 바꾸고 권력의 지형을 뒤흔들었으며 한 인간의 우주를 파괴했다는 사실은 오직 바람만이 기억할 것이다. 이것은 화석이 말해주지 않는 살과 피로 쓰인 진짜 역사였다. 우두머리의 죽음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진다. 인간은 과연 자연을 정복한 지배자인가? 아니면 여전히 생물학적 굴레에 묶인 나약한 존재인가? 우리는 도구를 만들고 문명을 건설했지만 여전히 뱃속의 작은 염증 하나에 생사를 걸어야 하는 운명을 지니고 있다. 맹수와의 싸움에서 이긴 자가 보이지 않는 세균과의 싸움에서 패배하는 아이러니야말로 인간 조건의 본질일지도 모른다. 우리의 위대함은 불멸의 육체를 가진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필멸의 운명을 안고서도 끝까지 살아남으려 애쓰는 그 처절한 의지에 있는 것이다. 지평선 너머로 태양이 기울어가며 서로는 붉게 물들었다. 부족은 이제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져 하얀 지평선 너머의 점이 되었다. 그들은 오늘 밤 또 다른 야영지를 찾아 텐트를 칠 것이고 불을 피울 것이며 내일의 태양을 기다릴 것이다. 늙은 우두머리의 이야기는 오늘 밤 모닥불개서 전설처럼 회자되겠지만 내일이 되면 잊혀질 것이다. 삶은 계속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툰드라의 바람은 그들의 등 뒤에서 불어오며 과거를 묻고 미래로 나아가라고 등을 떠밀었다. 마지막 장면은 광활한 대지와 그 위를 덮은 순백의 눈, 그리고 그 속에 묻힌 이름 모를 영웅의 무덤이다. 눈보라가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는 아무런 흔적도 남지 않았다. 오직 자연의 냉혹하고도 웅장한 질서만이 그곳에 존재했다. 인간은 잠시 머물다 가는 손님일 뿐. 이 땅의 진정한 주인은 언제나 그렇듯 침묵하는 대자연이었다. 위대한 전사를 쓰러뜨린 것은 맘모스의 상아가 아니라 그의 뱃속에 있던 아주 작고 사소한 맹장이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의 신비이자 동시에 허무함이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지만 인류의 긴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